매운 거 진짜 못 먹어. 그러니까 표정은 너무 고통스러워. 아우, 아니, 괜찮으시다면서? 괜찮아요. 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불닭볶음면, 여기 앞에 있는데요. 불닭볶음면 인기에 주가가 한두 달 전에는 20만 원 정도였다가 순식간에 50만 원까지 오른 삼양식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셔보셨어요? 난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어떻게 이것도 안 먹어보고 이것도 안 먹어보고. 어떻게 이걸 안 먹어볼 수가 내가 있어?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트렌드에 둔감하다는 평을 받는 겁니다. 일단 불닭볶음면 이게 엄청 매운맛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이해할 순 없지만 저는. 근데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특히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유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 3월에 미국의 유명한 래퍼 카디비 아시죠? 네. 카디비가 까르보 불닭을 리뷰를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틱톡에 올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어서 30분 동안 운전해서 사왔어. 그래서 먹어보더니 맛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영상 이해를 할 수 없던 게 까르보 불닭 잘못 만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찬물하고 라면을 같이 넣고 끓이냐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텍사스에 사는 어떤 이렇게 귀여운 소녀가 생일 선물을 이렇게 까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막 우는데, 왜냐하면은 쇼핑백에서 까르보 불닭 봉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막 바이럴을 타면서 이거 삼양이 막 밴을 보내서 거기에 그 역조공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잘 됐는데, 이런 얘기가 또 뉴욕타임스에도 최근에 소개가 됐어요.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뉴욕타임스에는 이 불닭볶음면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고, 그런데 이 맛이 고급스러운 맛이다, 그래서 인기를 끌었다라고. 네. 실제로 그래요? 약간 이렇게 분식에 가까운 맛인데,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얘기한 거는 그 까르보나라를 만들려면 뭐 페코리코 로마노 치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는 한 봉지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였어요. 네. 이런 인기 덕분에 삼양식품 실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이게 2012년에 출시가 됐어요. 우리가 2011년에 입사했잖아요. 그렇지. 네. 그때 제가 수술 끝나고 참 많이 먹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코빌 지수, 매운맛을 측정하는 단위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데 4,404 정도의 극도로 매운 라면이에요. 청양고추가 4,000 정도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청양고추 하나를 씹어 먹는 정도의 매운 라면인데 끔찍하네. 네. 이게 삼양식품의 전중현 명예회장의 며느리인 김정수 부회장이 2010년 봄에 딸이랑 같이 명동에 놀러 갔대요. 그런데 불닭집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불닭집 인기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걸 보고서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갖 매운 소스를 다 사와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2012년에 출시됐는데 사실 그때는 모두 반짝 인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불닭의 인기에는 그 즈음에 확산된 유튜브, 먹방, 챌린지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유튜브에 뭐 불닭볶음면 10개 한꺼번에 끓여서 먹기 이런 영상이 올라오거나 미쳤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먹고 매워하는 영상 이런 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많은 유튜버 영국 남자 같은 분들이 드셨고, 그리고 또 BTS가 드셨고, 그리고 또 이게 음식이 좀 맵다 보니까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게 또 유행을 탔어요. 이게 또 SNS에 맞잖아요. 내가 만든 맛있는 불닭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 어떤 가게 보니까 이 불닭볶음 여러 개에다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오믈렛? 불닭볶음면 오믈렛을 해서 만들어서 맛있어요. 그런 거 팔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래서 매우니까 이게 치즈 우유 같은 거를 넣어 먹는 레시피가 입소문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양이 굉장히 여기에 또 기민하게 잘 대응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2017년에 삼양이 출시한 까르보 불닭, 그 치즈 분말, 크림 분말을 넣어서 좀 덜 맵게 만든 거예요. 매운맛이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대박을 터뜨립니다. 좀 덜 맵잖아요. 그러니까 맵찔이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고, 외국에서도 좀 잘 팔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미국에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삼양이 2021년에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미국 판매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출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동안은 할인이 많은 마트 등에 공급이 됐지만 작년부터 창고형 할인마트인 샘스클럽, 코스트코 등 미국의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에 입점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걸 사 먹을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특히 최근에. 네. 지금 뭐 주가도 22일 오전 지금 11시인데요.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얼마예요? 51만 원. 샀어야 되는데. 51만 원이네요. 올해 1분기 삼양식품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최근 발표된 삼양식품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실 매출은 아직 그 라면업계 3강이라고 해요. 농심 오뚜기가 비등비등하고 삼양이 많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삼양이 아직 농심 오뚜기에 많이 못 미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삼양이 제일 높아요. 사실 이게 이런 가치, 영업이익 같은 그 미래 가치를 반영한 주가는 좀 이미 삼양이 제일 1위로 굳어지는 추세고요. 지금 시총이 어떻게 돼요? 삼양 시총이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삼양 시총이 농심에 못 미쳤거든요. 이달 초부터 삼양이 가끔씩 농심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양 시총이 3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농심 2조 5천억 원을 이미 추월을 했고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 쓸 때 9천억 원 차이였는데 더 늘어났네요. 이게 해외 판매 덕분이라고 해요.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전체 매출의 75%를 해외에서 거둬들였습니다. 사실상의 수출 기업이 됐어요. 해외 매출이 83% 증가하는 동안 국내 매출은 10% 증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내 매출 성장세도 있는데 해외 매출 성장세가 워낙에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대요. 3배. 중국에서도 194%. 여기도 3배죠. 네. 근데 이제 해외 판매 비중이 늘면 이게 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식품업계의 비밀인데 해외 판매는 수익성이 좋아요. 라면은 국내에서는 엄격히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이에요. 기재부 오래 출입하셨으니까 아시죠? 네. 하지만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책정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미국 대형마트에서 까르보 불닭 한 봉지가 제가 찾아봤는데 3달러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번들 말고 한 봉지 가격으로 그냥. 네. 한국 돈으로 오늘 한유로 4,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안 사 먹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4,000원 받으면 라면을 누가 사 먹겠어요? 우리 지금 얼마지? 이거 제가 이렇게 컵이라서 좀 비싼데 이게 1,800원인가? 봉지는 1,000원 조금 넘어요. 그냥 일반적인 라면 가격인데 그러니까 마트에 잘 보이는 매대에 넣기 위한 한국에서는 그런 마케팅 경쟁도 식품업체들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 마케팅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다 수출이잖아요. 국내 공장에서 생산돼서 해외로 간단 말이에요. 아, 전부 다 국내에서 생산이 네, 돼요? 맞습니다. 삼양은 해외 라인이 없어요. 전량 국내 라인에서 생산돼서 수출됩니다. 그래서 요즘 강달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율 효과도 사실 1분기에는 많이 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식품기업은 마진이 박한 구조예요. 어쩔 수 없죠.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만 넘어도 잘 됐다고 해요. 아, 올해 여기 잘 됐다라고 하는데 10%만 넘으면 와 어떻게 했냐 대박이다라고 하는데 올해 1분기에 삼양식품 영업이익률이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찍어보세요. 모르겠는데? 찍어보세요. 한 20%? 맞습니다. 20.7% 1분기 오.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오. 또 많이 올랐어요. 삼양식품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오고 그 증권사 보고서에 전부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음식료 업종 휘대의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잘 안 등장하는데 사실 그래서 막 목표 주가를 수배씩 올리고 그런 정도의 대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식품 기업들이 해외 매출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올해 1분기에 제일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곳이 삼양식품 그리고 오리온인데 오리온도 최근에 꼬북칩이 해외에서 터지면서 오리온도 매출 중에 해외 비중이 60%가 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식품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삼양식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사실 삼양라면하고 그렇죠. 불닭볶음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불닭볶음면이 대표 브랜드죠, 그러니까 사실. 농심은 뭐 신라면 뭐 너무 많잖아. 안성탕면도 그렇죠. 있고 뭐 네. 신라면 오뚜기. 네. 근데 지금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성장세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불닭볶음면 자체의 브랜드 파워가 이미 강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의 신규 채널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는 합니다. 현재 미국 라면 시장의 3대 회사가 일본의 토요스이산, 한국의 농심, 일본의 니신. 한국 라면이 인기를 얻으면서 농심이 최근에는 니신을 제치고 토요스이산에 도전을 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현재 불닭볶음면은 아직 후발주자예요. 네.
그래서 샘스클럽 입점률이 아직 8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샘스클럽이 이제 미국의 유통 채널이요. 창고형 할인마트죠.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트코 입점률도 50% 중반 수준. 월마트에도 입점을 해 있기는 한데 입점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네. 반면에 농심은 샘스클럽, 코스트코, 월마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크로거 같은 다른 유통 채널에도 들어가 있고 마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라면 회사들은 미국 편의점까지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불닭볶음면이 채널을 얼마나 키우느냐가 관건인데 올해 일단 불닭볶음면은 미국에서 입점하는 마트를 늘릴 계획이래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불닭볶음면을 생산하는 삼양식품이 경남 밀양에 1공장을 세운 지 2년 만에 지금 밀양 2공장을 짓고 있고 이게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여기가 완공이 되면은 캐파가 30% 정도 늘어나고 이게 전량 수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좀 더 물량을 댈 수 있겠죠. 미국에서 지금 품기라고 하니. 불닭볶음면 수출이 더 늘어날 거다. 네, 이 브랜드 자체가 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건 불닭볶음면만 말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다른 것들은 앞으로 지금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미국에서도 잘 나가다가 살짝 사그라들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 말고도 또 다른 제품도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도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삼양식품의 과제예요. 삼양식품이 최근에 맵텐 같은 신제품을 출시를 하기는 했는데 시장에 사실 크게 반응을 오지 않았죠.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매운맛을 가진 국물라면 제품도 앞으로 선보인다고 하고요. 지금 삼양식품 그룹이 최근에 삼양 라운드 스퀘어라고 그룹명을 바꿨어요. 라운드 스퀘어요? 네, 식품을 뗐잖아요. 그 식품을 뗀 이유는 아마 라면 제조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이겠죠.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푸드케어와 이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삼양 라운드 스퀘어가 향후의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신사업을 주도를 하는 게 그 김정수 부회장의 아들인 오너가 3세 전병우 상무예요. 그 전병우 상무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에 뛰어들어서 신사업을 성공을 시켜서 3세 경영 기반을 마련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방금 이제 오너가 3세 얘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삼양식품 사실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기도 하죠. 컸죠. 이세인 전인장 전 회장과 그 아내인 김정수 부회장이 횡령 혐의로 잠깐만. 이 불닭볶음면을 만들었다는 그 김정수 부회장? 맞습니다. 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의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는데도 페이퍼 컴퍼니들이 납품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49억 원 횡령 혐의군요. 네. 이거를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전인장 회장은 징역 3년, 김정수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횡령액이 5억을 넘으면 형 집행 종료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전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김정수 부회장은 특별 승인을 받아서 2021년 3월에 회사를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엔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정수 부회장은 작년에 파리로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 재벌들이 사실 2세, 3세로 경영을 승계하고 기업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편법, 불법을 저지른 사례도 많고 경영을 맡아도 제대로 된 경영 능력을 보여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삼양식품이 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우려를 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삼양라면이 지금 불닭볶음면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다들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3세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든지 미래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사실 삼양라면이 처음 생겼을 때 네, 그때는 맞아요. 서민들이 이제 꿀꿀이 좀 먹는 거 너무 보기 힘들어서 이런 거 좀 바꾸겠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라면을 직접 들여와서 라면 제조법도 배워와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라면 사업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삼양에. 전중현 명예회장이 그때 그렇게 그쵸. 라면을 그렇게 들여왔다고 하죠, 국내에. 창업 당시에 그런 마음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들한테 친숙한 그런 라면 기업 또 나아가서는 좀 글로벌 식품 기업 이렇게까지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해가면서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도요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의 매기 같은 존재죠. 로켓 배송, 로켓 와우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성장한 쿠팡을 가져왔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쿠팡이요 최근 공정위로부터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창업 당시부터 되짚어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이름이요 쿠폰이 잭팟처럼 팡팡 터진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실제로 쿠팡은요 2011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소셜 커머스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특정 서비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업체죠. 당시 쿠팡에서는요 음식점 할인 쿠폰이나 공연 할인 티켓 같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공동 구매 형식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그루폰이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 업체가 성공을 했거든요. 이걸 미국 현지에서 본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대표가 이 그루폰의 소셜 커머스 사업을 어렸을 적 살았던 한국에서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생각에 한국으로 와서 쿠팡을 창업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도요 한국에서 이 소셜 커머스 시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미 미국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출신의 신현성 대표가 만든 티몬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쿠팡이 생겼고요. 뒤이어서 위메프도 생겼습니다. 국내 소셜 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루폰 같은 글로벌 선도 업체들이 한국 업체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티몬과 쿠팡 인수를 추진합니다. 여기에서 당시 국내 소셜 커머스 업계 1위였던 티몬과 2위였던 쿠팡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티몬은요 이곳저곳에 팔리면서 주인이 바뀌고 투자할 적기를 놓치게 되면서 경쟁에서 밀려났고요. 쿠팡은 인수되지 않고 독자 생존을 모색했어요. 독자 생존을 모색한 쿠팡은요 그루폰 모델 대신에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을 참고 모델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공동구매 형태로 할인 티켓, 쿠폰 등을 판매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너무 좁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뭘 팔아야지 좀 경쟁력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코스트코에 가면 뭘 사세요? 저는 생수를 사러 갑니다. 값이 되게 싸잖아요. 생수를 사면서 또 다른 제품도 또 보게 되고요. 미국에서는요 소비자들이 화장지를 사러 이 코스트코에 간다고 해요. 화장지를 사러 코스트코를 갔는데 화장지만 사는 게 아니라 대략 한 $400 정도 되는,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상품들을 구입을 한다고 해요. 확실한 상품 하나가 있으면 다른 상품의 구매도 늘어난다는 뜻이죠. 저렴하지만 좋은 질의 상품 구성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또 기꺼이 코스트코 연회비를 또 내려고 합니다. 저렴한 값에 물건을 팔면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이 코스트코 모델에 영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미국의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였습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가요 아마존에서 책을 팔고요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또 다른 상품도 판매를 합니다. 연회비 제도인 아마존 프라임도 도입하죠. 그래서 아마존을 따라하는 쿠팡 역시요 이 코스트코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영업 직군 직원들한테요 출근하기 전에 코스트코에 들러서 어떤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지시도 내리죠. 그렇게 연구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결과 쿠팡이 잡은 아이템이요 기저귀 같은 유아용품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기저귀 부피 크죠? 한 번에 살 때 여러 개를 삽니다. 그리고 이거 사려면 운전해서 마트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기를 데리고 마트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으로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 참 좋을 거예요. 자 근데 기저귀를 뜯었는데 기저귀가 한 팩밖에 안 남았네? 아차 이거 오늘 내일이면 이 한 팩 다 쓰는데? 이걸 지금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도 내일까지는 도착 안 할 텐데 어쩌지? 이런 고민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보고 쿠팡이 2013년에 파주 문발동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유아용품을 대거 매입합니다. 그러고는요 여러분 쿠팡에서 기저귀 주문하면 내일까지 배송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신다고요? 그러면 오전에만 주문하시면 당일날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자 유아용품만 있는 게 아니죠. 유아용품을 구입하면서 소비자들은 또 다른 것들도 구매를 할 테니 같이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쿠팡이요 외부의 택배 업체한테 돈을 후하게 주고 다음날 배송, 서울 지역이면 당일 배송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쿠팡이요 다른 소셜 커머스나 이커머스 업체와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콜센터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죠. 이커머스를 하려면 고객들 문의사항이나 불만 등을 접수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독산동에 쿠팡 콜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상담사를 대규모로 고용합니다. 자, 국내 소셜 커머스 초창기였던 2011년 당시 1위 업체였던 티몬이 상담사를 한 10명 정도를 고용을 했는데 이때 2등이었던 쿠팡은 상담사를 100명이나 고용을 합니다. 이후에도 매년 쿠팡은 콜센터 인력을 2배, 3배씩 늘려요.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전권을 쥐어줍니다. 고객들이 전화로 하는 불만들을 이 상담사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하려면 콜센터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결정권을 쥐어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죠. 자, 그렇게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불만이
한결같아요. 아니 저희 어제 기저귀 시켰는데 아니 오늘 온다면서 왜 아직도 안 와요? 그래서 쿠팡이 또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아니 택배 배송기사가 아직도 배송을 안 했어. 쿠팡은 택배업체 본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배송기사는 택배업체 직원이 아니라 자기 차량으로 운전을 하는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니까 택배회사 본사가 지시하는 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이 배송기사 입장에서는 배송을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쿠팡 거를 빨리 날라야 되는데 쿠팡 걸 놔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실을 파악한 쿠팡이 직접 직원들을 투입합니다. 직원들이 택배업체 출동을 합니다. 아직 배송이 안 됐네. 우리 물건 배송이 안 됐네. 그래서 돈을 더 주고 퀵 서비스를 불러서 고객들한테 보내주죠. 돈이 더 들더라도 고객 불만부터 없애는 게 우선이다. 이런 겁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한 고객이 해외 출장 가서 신을 신발을 쿠팡을 통해 주문을 했죠. 그런데 제때 신발이 배송이 안 된 거예요. 이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전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신발을 직접 들고 공항까지 가서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이 고객이 감사하다면서 후기를 남겼어요. 근데 그 일이 널리 알려지게 돼요. 어라? 택배회사에 배달을 위탁했는데 제때 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고객한테 배달하니까 오히려 감사하다며 후기까지 올려주시네? 그게 먹히네?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야, 이럴 거면 우리가 택배회사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배달하자. 주문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다음날까지 고객들한테 상품을 전달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배달하는 이 일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성과가 어떨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쿠팡이 실험을 해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2개 단지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한 단지에는 기존 택배 회사를 통해서 쿠팡의 물건을 배송을 하고 다른 단지에는 쿠팡 직원들이 직접 가서 다음날 정해진 그 시간까지 직접 물건을 고객들한테 배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쿠팡 직원이 직접 가서 약속한 날짜까지 바로 배달한 그 단지에서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 이거다. 고객들의 만족도가 확실히 높아졌구나. 그래서 물류를 직접 쿠팡이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또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배달 직원도 정규직으로 뽑기 시작하고요. 이게 2014년에 시작한 로켓 배송입니다. 지금의 쿠팡을 만든 서비스죠. 심지어 쿠팡이 롤모델로 삼았던 아마존도 상당수의 물량을, 대부분의 물량을 사실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나간 거죠. 말씀드린 대로 쿠팡이 물류를 직접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국에 물류 창고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물류 시스템, 물류 소프트웨어도 도입해야 되고요. 직접 배송하는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죠. 그래서 쿠팡이 물류 쪽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계속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매출은 급성장을 해요. 2017년에 2조 7천억 원, 그 다음에 4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7조 2천억 원, 10조 3천억 원, 22조 2천억 원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 마이너스예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이 가능성을 보고 쿠팡에 투자한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세쿼이어 캐피탈, 블랙록 같은 데서 투자를 받았어요. 특히 이 세쿼이어 캐피탈은요, 엔비디아 초창기에 엔비디아가 돈이 없을 때 그 가능성을 보고 엔비디아에 투자한 회사거든요. 야, 이런 데가 쿠팡에도 투자를 한 거예요. 역시 안목이 있죠. 또 이후에는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비전펀드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서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정도를 투자받았습니다. 쿠팡을 취재해온 동아일보 박선희 기자는요, 다이브디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쿠팡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은 사실 로켓 배송이 아니었다. 쿠팡은 계획된 적자를 한국에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었다 라고 평합니다. 자, 이제 쿠팡에게도 물류센터와 인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축합니다. 일단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요. 이걸 예측해서 사전에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직매입한 상품을 자기네 물류창고에 집어넣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빠르게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잘 팔려. 그러면 그런 건 굳이 직매입을 하지 않고 아예 자체 브랜드로 기획을 한 다음에 생산하는 것만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를 PB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오픈마켓처럼요, 다른 외부의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쿠팡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픈마켓은 쿠팡의 입장에서 수익이 크게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의 판매자들이 쿠팡에게 좀 더 수수료를 많이 내는 조건으로, 많이 주는 조건으로 쿠팡이 보관, 출하, 결제, 고객 서비스까지 이 모든 업무를 일괄로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또 시작을 합니다. 이 풀필먼트 시스템이라고 사실 아마존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니즈를 분석하고 최적의 물류, 유통망 등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IT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IT 개발자를 정말 쓸어가기 시작해요. 심지어 IT 개발자를 영입하면 쿠팡이 물어봅니다. 그 직원한테 자네는 누구를 또 영입하고 싶나? 그렇게 해서 명단을 받으면 회사가 직접 나서서 그 추천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영입을 또 시도를 합니다. 연봉도 높게 주고요. 덕분에 국내에서 IT 개발자 몸값이 치솟습니다. 2021년에 신입 개발자 연봉이요, 처음으로 6천만 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탄생했거든요. 그게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IT 업계에서는 개발자를 모셔가라는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IT 개발자 사이에서 좋은 직장으로 여겨지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이렇게 네카라, 쿠베,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자, 이외에도 로켓 와우라는 회원 제도를 도입해서 새벽 배송, 무료 반품, 환불 이런 서비스 도입을 했어요. 이게 정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회원들한테는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2021년 미국 증시에 이 쿠팡이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계획된 적자를 끝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죠. 자, 상장도 했고 흑자 전환도 했어요. 하지만 마냥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식료품 배달인 쿠팡 이츠 서비스도 시작하고 해외 명품 의류 플랫폼인 파페치도 인수를 하고요. 일본, 대만, 싱가포르 같은 해외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신사업에서는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도 2021년 3월 상장 당시 50달러 언저리였다가 이후에 20달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류센터와 직원을 크게 늘렸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터져요. 경기 이천의 물류센터에선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릅니다. 배달을 맡은 정규직 직원인 쿠팡맨이 배달 중 사망하는 사고도 생기고요.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들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쿠팡에 입점했는데 우리 제품이 쿠팡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도대체 검색 결과 상단에 어떻게 올라가죠?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어요.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잖아요.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를 쫙 보여줍니다. 공개적으로는 뭐 판매량, 가격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노출 순위를 매겼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에 우선해서 자기네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만든 이 PB 상품, 이거를 우선해서 먼저 보여줬다는 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서 밝혀냅니다. 그리고 쿠팡이 임직원들을 시켜서 자기네 쿠팡 직매입 상품 그리고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했고,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걸 또 적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쿠팡은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매출을 늘렸고요. 그렇게 늘어난 매출액을 기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00억 원을 쿠팡에 부과합니다. 검찰에도 고발하고요. 지금 쿠팡은 자기네 제품을 검색 상단에 올린 건 업계에서 누구나 다 하는 자연스러운 행위고 무엇보다도 고객을 위한 행위였다. 과징금은 부당하고 공정의 명령대로 자기네 제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걸 막게 되면 앞으로 로켓 배송도 어려워질 거고 물류 투자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고객을 우선하는 서비스를 내세우며 성장한 기업인데 지금은 오히려 고객 기만이라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으니까요.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쿠팡으로서는요, 이 여론과 공정의 명령, 이걸 마냥 무시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른 경쟁자들한테 그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을 테고요. 지금 이커머스에서는 경쟁자인 네이버 말고도 중국의 플랫폼인 알리, 테무하고도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은 분명 국내 이커머스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물류센터 직원, 쿠팡맨, 그리고 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 부당한 처우를 당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이 문제를 쿠팡이 현명하게 풀어가는 게 한국의 이커머스 그리고 국내 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테고요. 쿠팡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 쿠팡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요,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바로 어제였어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이 있었죠. 여기 2심 재판부가요, 최태원 회장에게 1조 3천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재산 분할이에요. 위자료가 아니거든요.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라면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다가 형성한 그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1조 3천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총을 따지면은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이 정도 시총이 대략 한 1조 한 3,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맞먹는 정도입니다. 이게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되면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서요. 긴급하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번 판결이 SK그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요. 노소영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1988년 그해 9월에요. SK그룹, 당시만 해도 이제 SK가 아니라 선경그룹이었거든요. 선경그룹의 최종현 회장의 첫째 아들인 최태원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과 결혼을 한 겁니다. 선경그룹이 대통령의 사돈이 된 겁니다. 지금 이혼 판결의 핵심 1조 3천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의 그 근거가 뭐냐? 지금의 SK그룹의 성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 여기에 노소영 관장의 조력 그리고 노소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력이 이런 재산의 증식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그러니 그에 상응하는 재산 일부를 노소영 관장에게 나눠줘라. 이런 판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면요. 두 사람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전 회장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노태우는요, 대통령 시절에 기업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비자금이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LG, 롯데 같은 그런 재벌들이 수백억씩 헌납을 했어요. 당시에 선경그룹의 그 최정현 회장도 30억 원을 줬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노태우가 사돈끼리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받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튼 이렇게 재벌들로부터 받아서 조성한 노태우의 비자금이 대략 한 5천억 원. 노태우는요, 이 비자금 5천 원 중 일부를요,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맡깁니다. 내 금고지기 좀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시 동생인 노재우가 120억 원을 관리했고요. 노태우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이 230억 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이 200억 원 비자금을 관리를 했어요. 이게 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죠. 그런데 이번 이혼 재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요, 자기의 비자금 5천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을 최종현 성경그룹 회장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노소영 관장이 이번 재판에서 자기 아버지인 노태우가 당시 선경건설로부터 받은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있다는 걸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당시 메모를 남겼는데 거기에 쌍용 200, 선경 300 이런 메모가 있었다는 것도 공개를 했어요. 아까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0억 원을 관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메모에 이거 외에도 선경 300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그럼 정황상 선경의 최종현 회장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맡아 가져갔을 것으로 강한 추정이 지금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선경 최종현 회장은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당시 1992년 선경은요,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거든요. 이때 최종현 회장이 개인 돈 571억 원을 썼습니다. 근데 이때 기사 이런 게 나왔어요. 이 571억 원 중에서 280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 280억 원 어디서 나왔냐?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혹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무조사, 자금 출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선경의 뒤, 최종현 회장의 뒤를 든든하게 봐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재판부에서도요, 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럼 이 당시 280억 원 어디서 나왔냐? 이번 재판부는요, 최종현 회장이 갖고 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이 태평양 증권 인수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2년 선경은요, 제2 이동통신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선경이 선정이 됐는데 이때 어떤 비판들이 있었냐? 대통령 사돈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선경그룹이 이 사업권, 제2 이동통신 민간사업자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SK텔레콤이 만들어진 거죠. 이번 재판부는요, 선경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는 노태우가 현직 대통령 때였고,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현 회장이 이 노태우와의 사돈관계를 보호막, 방패막으로 인식을 하고 모험적인 경영, 위험적인 경영을 감행을 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그리고 노태우 정권 당시의 여러 가지 특혜 이런 것들이 지금의 SK의 성장, 최태원 회장의 재산 증식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일부 기여를 한 노소영 관장이 재산을 상당 부분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1조 3천억 원을 재산 분할하라라는 판결이 지금 내려진 겁니다. 이게 지금 2심이니까요. 대법원 판결을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도 꽤 시간이 걸리고요. 이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불분명하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결국 문제는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 이겁니다. 결국은 최태원 회장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마련한 다음에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SK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주식회사 SK지분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걸 갖고 있어서 SK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식회사 SK지분이 17.73%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2조 514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주식회사 SK의 주식을 건드려 버리게 되면 외부에서 경영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최대 주주로서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주식회사 SK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중에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이 있거든요. SK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둥근 웨이퍼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여기 지분 29%를 갖고 있는데 이게 2017년에 SK그룹이 LG로부터 인수한 거예요. 당시 최 회장의 지분 가치가 대략 한 2,60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과거에 2,600억 원 정도였으니까 지금보다 좀 높겠죠. 이 지분을 파는 게 또 유력하고요.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은요,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SK텔레콤, SK스퀘어 같은 주식들도 일부 갖고 있는데 이걸 당장 현금화를 한다 하더라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 액수가 30억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가장 큰 건 주식회사 SK 지분을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 그리고 SK실트론 주식 매각대금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일단 이번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이 SK에 흘러 들어가서 SK가 그걸 가지고 성장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기초로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 분할을 명한 거고요. 그러면 노태우 비자금으로 SK가 성장을 했으니까 지금 국가가 그 돈을 환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요. 판결이 이미 났어요. 1997년에. 당시에 노태우가 12.12 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군형법상 반란, 내란, 그리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가 돼서 당시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친구인 전두환과 함께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2,629억 원이 있죠. 그런데 이걸 노태우가 완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추심에 들어갑니다. 자, 봐봐. 노태우의 비자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갔지? 자, 동생인 노재우한테 있고 쌍용그룹에 있고 신동방그룹에 있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심 좀 해야 되겠다. 야, 그때 네가 받았던 그 비자금 지금 추징금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환수해야 돼. 그러니까 내놔. 추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받아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받아낸 게 2013년에 노재우가 결국은 자기가 받았던 그 비자금을 결국 토해냈어요. 그래서 완납을 합니다. 그러면 SK에 들어간 이 비자금 국가가 지금 환수할 수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미 노태우 비자금 추징금 2,629억 원은 완납했거든요. 완납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건 그 5천억 원 중에서 일부를 300억 원을 SK가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SK를 처벌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당시만 해도요, 이런 비자금을 은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비자금을 관리했던 금고지기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이 됐지만 그 전까지 이 당시만 해더라도 그런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벌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최 회장 측은요,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태평양증권 인수 때 이 비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정권으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상고를 했으니까 이제 저희는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 메신저 라인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라인 야호를 들고 와봤습니다. 라인 야호가 운영하는 라인은요, 일본, 태국, 대만 등에서 점유율 1위
메신저입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죠. 라인야오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의 사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라인야오는 라인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정보를 포함해서 약 44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지난해 사건이군요. 예. 유출 규모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51만 건까지 늘어났는데요. 라인야오는 사내 시스템 등을 공유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격인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오가 시스템 업무를 이제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3월과 4월에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라인야오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이런 업무를 위탁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았냐? 예,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행정지도 내용에 그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자본관계 재검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오에 대해서 그 한국 기업인 네이버 지배력을 이제 줄이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죠. 그래서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말을 일본 정부가 꺼내 들은 건 이거는 네이버 측 지분을 좀 정리하라라는 의미로 사실상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안 문제가 있으면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면 되는데 그 자본관계까지 재검토하라는 건 선 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비판이 커졌습니다. 보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라인야오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이런 문제들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책을 냈는데도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일본의 통신기업인 NTT 도모코가 개인정보 596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가 지금 문제가 됐었어요. 예. 라인야오가 유출한 그 개인정보 건수보다 거의 뭐 1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죠. NTT 도모코가 우리 이 문제 보완할게 라고 대책을 내놨는데 일본 정부는 이걸 수용했단 말이죠. 네. 근데 라인야오에 대해서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 이것도 두 번이나. 네네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외교적 문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총무성의 행정지도라는 게 행정지도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라인야오는. 이 플랫폼 기업은 무형의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라든지 행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보복이 있을지도 모르고 사업이 또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으로서는 특히 IT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이 행정지도라는 게 사실상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는 조치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인야오가 최근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네이버로부터의 기술 독립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이제 신중호 CPO가 이제 이사직에서 물러났거든요. 그 신중호 CPO가 사실상 그 라인 개발을 총괄했던 그래서 그분이잖아요. 라인의 뭐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인물인데요. 그 사람을 이사진에서 뺐다. 근데 그리고 기술 독립을 하겠다. 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게 발표가 되니까 진짜 이제 라인야오의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됐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요구를 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일본 정부의 속내를 이제 낱낱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 일본의 데이터를 외국에 맡길 수 없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인사가 명실공히 일본 인프라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라인야오에 대해서 이제 말을 뭐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아마 이제 라인을 한국과 이제 합작한 회사 뭐 이렇게라기보다는 일본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긴 뭐 일본에서는 이 라인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정부24 같이 정부 서비스에도 이용을 하고 그쵸. 결제 서비스에도 이용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웹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연계돼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일본인들의 개인 정보를 그것도 한국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둘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라인은 네이버의 기술로 만든 메신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네이버가 아닌 한일 합작 기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그 64% 정도의 지분을 가진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입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제 절반씩 그 A홀딩스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라인의 출발점은 네이버입니다. 네. 그 네이버의 일본 법인인 네이버 재팬이 2011년 6월에 이제 일본 시장에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내놓습니다. 그 이전까지 네이버 재팬은 야후 재팬이나 이제 구글에 밀려가지고 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어요. 당시에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는 2011년 3월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라인 개발진은 음성 전화가 이제 불통이니까 그때 모바일이 유일하게 이제 안부를 전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걸 보면서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을 겨냥한 메신저 라인을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라인은 일본어세어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뭐 태국이나 대만,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에서도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만 약 9,6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동남아 지역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 거의 2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든 라인을 그냥 네이버가 갖고 있었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왜 합작을 하지? 네이버의 라인과 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이 합친 거는 2019년의 일이었습니다. 19년에. 예. 이미 일본 시장에서 메신저 1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작을 네, 잘 나가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2019년에 통합을 발표한 건데요. 그 당시에 네이버는 라인페이라는 이제 페이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소프트뱅크도 페이페이라는 더 잘 나가는 이제 페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출혈이 컸던 거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사가 그 라인과 야후재팬이 힘을 합치면 그 우리 아시아에서 그 시장 지배력을 굳혀가지고 좀 글로벌 빅테크들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라인 야후를 네네.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까지 내걸었냐면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선도 AI 테크 기업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이제 라인야후가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그 문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다 할 통합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이런 그 정보 유출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이제 결별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결별설의 시작은 일본 정부의 그 행정지도, 이번 행정지도 때문에 본격화된 거죠. 예, 그렇죠. 최근 한국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반반씩 갖고 있긴 하지만 애초부터 이제 이사회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자사의 우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과기통신부가 얘기를 예, 하는 정부가 거죠? 이제 네이버 측과 이제 협의해서 파악한 내용이라고 전한 그래, 거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사실 통합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어. 예.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옛날부터 이런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렇죠.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설명인 것 같긴 한데. 네이버 입장은 어떤가요? 네, 네이버는 그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어떤 방향이 좀 기업에 더 이득일까 이런 걸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그 네이버가 해외에서 라인을 매개로 뭐 간편 결제나 웹툰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 지분을 이제 넘기게 되면 글로벌 사업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라인 지분 매각은 또 라인을 개발하는 이제 한국 엔지니어를 포함한 직원들의 고용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라인이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만든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한국 직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노동조합은 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입장문을 내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고요. 국내에 있는 라인 계열 구성원들은 한 2,5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있는 라인 계열사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는 곳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라인 플러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특히 나머지 국가들에서 이제 라인 관련 해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됩니다. 거기가 알짜겠네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해외 사업, 특히 대만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라인 메신저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또 동남아시아 시장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꺼번에 네. 우리가 아닌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지분 그런 매각을 하게 지분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려가 이렇게 큽니다. 그 네이버 노조에서 이런 예. 식의 반대 네. 지분 매각 반대 성명을 입장을 밝힌 예, 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카라쿠베라고도 하죠. 네, 한국의 네. 대표적인 IT 기업 네이버, 카카오, 라인, 네, 네, 쿠팡, 쿠팡, 배민까지요. 예, 배달의 민족까지요. 그렇죠. 이게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을 여겨지고 연봉 수준 되게 높고 네. 그래서 굉장히 실력 좋은 IT 엔지니어들이 많이 가 있는 회사가 네. 또 라인이기도 네. 하고요. 일본이 지금 기술이 없는데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독립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라인 플러스 등등의 직원들이 지위가 조금 고용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불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를 돕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분을 매각할지 말지는 사실 결정하는 주체는 네이버입니다. 이제 네이버가 상황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가 비판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쭉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소프트뱅크가 적극적으로 네이버 측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경제 안보를 빌미로 부당하게 개별 기업 문제에 좀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렇죠. 보안 문제였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인데 네. 이걸 어떻게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그쵸. 식으로 네. 반응을 해요. 그쵸, 말이 안 그쵸. 되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초반부터 네이버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생각이 가장 우선해야 되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일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식의 대응을 한 거는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이게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향후 어떻게 그쵸, 보면 좋지 않은 선례를 선례가 남길 될 수 수도 있는 있는데.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네이버 입장 뒤에 숨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앞으로 나서서 예. 지금 이 문제는 한국 기업에게 심각하게 부당한 조치다. 그쵸. 여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네. 정도의 멘트는 네, 있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낼 수 그럼요. 있다고 이제 보고 그런 메시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런 비판을 그럼요. 받은 거죠. 그 자본관계를 재검토한 지분을 매각하기 많이는 그건 네이버가 이제 결정하라고 하고. 그렇죠. 그에 앞서서 이제 네이버가 혹여라도 지분 매각을 할 때 그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먼저 좀 방패막이 돼줄 수도 그럼요. 있었는데. 그게 너무 네. 아쉽다는 거죠. 우리 정부 네. 도대체 어디 있냐, 뭐 했냐 맞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 그죠.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져서 계속 그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럼 지금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행정 지도를 내렸어요. 두 네네. 차례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 답변하라 네네. 라고 밝힌 게 시한이 7월 1일이죠. 네, 7월 1일까지 이제 대응책을 정리해서 그쵸. 내놔라.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이 7월 1일 안에 우리가 네이버와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도 이게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예, 있다. 이게 7월 1일까지 내는 게 답변 내는 게.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매각가, 그러니까 얼마에 매각할지 뭐 이런 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이건 역시 실적 발표회 자리에서 밝힌 건데요. 아직 우리가 얼마나 매입할지도 못 정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진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네네. 그래서 협상이 이렇게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7월에 지금 라인야후가 총무성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 답변에 지분 매각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네. 식으로 지금 일단 확인을 하긴 했어요. 얘기를 해주긴 했고 이게 결국은 지분 매각 협상 같은 건 뭐 자본관계 재검토라든지 재검토라든지 지분 매각 같은 거는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7월 안에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7월 1일까지 일단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 안에는 그러니까 지분 매각에 관련한 표현이 안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압박해서 뭐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그런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네이버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7월 1일이라는 기한이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지분 매각을 할지 말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지금 협상 중이긴 하지만 네네네. 결론이 지분 매각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근데 다만 7월 1일 그 보고서 안에
지분이 뭐 들어가지 매각한다 않는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지분 매각 없이 일본 정부 조치에 반하면서 플랫폼 사업하기도 사실 지금 어려운 모양이 돼버렸고 그쵸. 지금 일본 우익들은 계속 라인 야후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라고 하면서 정치성 얘기를 그쵸, 하고 앉아있고 그럼 사업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지분을 좀 매각하자니 이게 지금 자칫하면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지분을 매각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쵸, 그럼 그쵸. 이게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라인을 매각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네이버 구성원들도 우리는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네이버의 고민이 아주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본 정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정 지도를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방패막이만 좀 대줬으면 그쵸. 이 그러니까 정도까지는 아닐 그렇죠. 거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그 기업 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정부가 이제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데 일본 정부가 먼저 부당하게 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도 보호하는 메시지를 건 당연하지. 좀 강경한 메시지를 낼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판도 아주 거세진 거죠. 네. 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면 그 돈으로 이제 AI 같은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투자의 여력이 커지는 거라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이제 있습니다. 라인 지분 일부를 네네. 뭐 매각을 한다면 예. 그 돈이 들어오고 네네. 그 돈으로 이제 AI 투자를 그렇죠. 한다. 지금 네이버 지금 온 빅테크들이 다 AI에 그 투자를 하고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에게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뭐 매각할지 말지 결정은 되지 않았고 협상 중이긴 하지만 예.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죠. A홀딩스. 거기서 네이버가 가진 그 50%의 지분 가치가 한 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 8조 원. 그리고 그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거를 다 사들일 여력은 없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10조 원이 우리 입장에서는 야 10조 원 야 더 받아야지 라는 생각 당연히 할 거예요. 그쵸, 이거 그쵸. 기술도 우리 거고 예. 우리가 다 일본의 메신저 1위를 만든 게 결국 우리 기술이고 네이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10조 원으로 돼? 뭐 더 받아가야지 라는 그쵸, 게 너무 그쵸. 당연한 네. 생각인데 근데 애초에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가 그 10조라는 거를 다 감당할 여력이 되느냐 이것도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그치.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시장 얘기이고요. 사실 지금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최근에 좀 잘 못하면서 예. 뭐 예를 들어 위워크도 예, 그렇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많이 지금 손해를 봤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이게 단순히 지분을 팔고 말고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분을 판다고 하면 그 남은 사업을 어떻게 할지 사실 그치. 아주 네이버가 라인에서 손을 떼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렇죠. 한국 뭐 고용 문제도 달려 있고 그래서 사실 그거 이용해서 네이버 웹툰도 일본에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외에 동남아 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이제 동남아 사업을 떼서 그럼 우리가 네이버가 가져오면 안 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 사업을 아까 하는 곳이 네네. 주로 이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그렇죠.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지금 라인 플러스. 그렇죠. 국내에 있는 라인 라인 플러스. 그럼 플러스가 라인 플러스를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 결국엔 그런 차원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라인 플러스를 가져오고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지금 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아마 뭐 지분 가격을 정하고 뭐 얼마나 팔지를 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남은 이 지분을 판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좀 재편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야후 사업들, 라인 야후와 네이버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그쵸. 복잡하게 얽혀 있다 회사 보니까 그 소속 회사들도 너무나 많고 이래서 이거를 딱 라인 플러스만 네. 딱 떼고 동남아서만 딱 이렇게 발라내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군요. 어려울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참 갈 길이 머네요. 네. 지금 각국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고 플랫폼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와중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라인 야후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도 크고요. 지금 7월 이후에 라인 야후를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요.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저희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어렵다고 하는 건설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윤지연 기자가 많은 건설사 중에서 문제가 되는 곳 하나를 꼭 집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 기자로서 찌라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달 그렇지. 초에 살생부 리스트라고 건설사 이렇게 4월 법정관리 들어간다 이런 곳이라고 해서 20개 업체들이 쭉 이렇게 리스트가 도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돌렸죠. 이제 건설사들 이제 업계 동의한 얘기를 딱 들었는데 대부분 이 건설사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제 업계에서 사실상 약간 인정하는 수긍하는 물론 억울한 건설사도 있긴 있었지만 수긍하는 그런 곳들이 많았습니다. 쭉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시공 능력 평가상 굉장히 중하위권에 위치한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돈 그런 건설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유독 좀 눈길을 끄는 곳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곳은 신세계건설입니다. 되게 큰 그룹인데 신세계에 솔직히 저는 건설사가 있다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곳은 이제 사실 32위 시공능력 평가 32위나 되는데 지역에서 대부분 이제 주택건설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마트 물류센터, 신세계 이마트. 백화점 이런 백화점. 곳들 이제 사실상 이제 그 같은 계열사 수주를 해서 그런 사업들 위주로 건설을 하다가 주택건설에 들어간 건 15년부터입니다. 되게 편하게 그냥 자기네들 사업에 필요한 건물 지어주는 거 이렇게 쉽게 돈을 벌었던 데가 도대체 왜 문제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한 건 사실 이제 모든 건설사도 좀 비슷한데요. 19년부터 완전한 부동산 화랑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사업 수주를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 늘렸습니다. 신세계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나 뭐 신세계백화점 이런 거 짓는 걸로는 아주 큰 돈이 안 된다. 네, 우리 부동산 화랑기 돈 좀 더 벌어보자. 아파트 뛰어들자. 건설사의 진짜 이익은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문제가 된 거는 2022년부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장부상 문제가 드러난 건데요. 18년부터 꾸준히 2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냈던 이 회사가 2022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0억 원으로 완전히 고꾸라지고 지난해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1,878억 원의 영업정지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 이거를 먼저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 건설 사업 자체 구조를 좀 먼저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건설 사업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F 대출이라고 보통 하는 거를 좀 뜯어봐야 돼요. 이게 사실 출발은 1930년대 미국 텍사스 석유 개발업자들이 유전 개발을 하는 데서 이제 비롯이 되게 오래됐고요. 네, 갑자기 왜 텍사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원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파봐야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은행들을 상대로 프로젝트 설명회를 열어요. 그래서 여기서 석유가 나오면 대박이다. 돈 좀 끌어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은행들이 사업상을 따져서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안 빌려주고 요게 이제 이 현재 건설 사업에 동원되는 PF 사업장의 유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이 시대 들어가지고 뭐 대형 설비 사업, 뭐 아파트 건설 사업, 뭐 민자 역사 사업 이런데 이제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도입이 된 거군요. 땅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땅에서 주택을 건설한다,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시행사가 이제 땅을 살 돈이 없습니다. 보통 시행사들은 굉장히 그렇게 많은 자금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시행사라는 건 건설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곳들이 있는 거죠? 개별 이제 사업자들이 보통 많습니다. 재개발 조합도 이제 아파트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시행 뭐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땡땡 거고. 개발 뭐 이렇게 이름 붙인 애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시행사들이 이제 먼저 브릿지론이라는 걸 일으켜서 땅을 삽니다. 근데 보통 이 땅은 제2금융권에서 이제 아주 비싼 이자를 들여서 그 브릿지론을 동원하는 거죠. 아주 조그만 시행사들이 제2금융권에다가 이제 브릿지론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땅을 산다는 거죠. 네, 그렇게 땅을 사고 인허가 그리고 공사 스케줄까지 완전히 이제 1년 안에 보통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허가 과정을 다 따내고 땅을 사고 공사 스케줄까지 완전히 잡힌 그것까지 다 해서 그렇게 딱 사업이 어느 정도 왁구가 괜찮아요. 왁구 좋아. 그 왁구가 딱 잡히면 그거를 가지고 제1금융권에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지으면 이만큼 벌어라는 어떤 미래의 어떤 그 목표를 막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1금융권은 그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시행사에 뭐 신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프로젝트가 좀 돈 빌려주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어. 사업성 있네. 이렇게 보고 이제 1금융권에서 이제 그때서야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때 들어가는 돈을 본 PF 이제 진짜로 본 PF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돈을 받은 시행사는 앞서 빌렸던 브릿지론을 일단 갚습니다. 그리고 갚고 남은 돈으로 이제 그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네,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브릿지론과 본 PF 이 전 과정을 다 PF 사업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파이낸싱, 금융이 조달이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행사가 어쨌든 돈을 빌렸잖아요. 그렇죠. 시행사가 땅 대지에 대한 들어가는 돈도 빌린 거고 건설 이제 시작하는 거에 대한 돈도 시행사가 빌린 거예요. 근데 그렇죠. 왜 건설사가 위기냐? 그러네.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시행사를 뭘 믿고 돈을 빌려줘? 그렇지. 시행사 뭐 아니, 조그만한 애들이 그렇지. 뭐, 아니, 막 몇백 세대 아파트 짓는다는 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믿고 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걱정이 되겠죠. 찜찜하지. 맞아. 너무 찜찜해. 그래서 이제 건설사를 끼는 거예요. 건설사 훨씬 이제 조금 더 자금력이 있고 규모가 있는 기업이 내가 이거 공사 끝낸다. 아, 되게 잘한다. 잘해요? 내가 이거 일정 내에 무조건 끝내. 이거 망하면 내가 책임져. 내가 이거 PF 들어간 돈 대출 내가 갚아. 이게 이제 현재 이 책임 준공 확약이라고 하고 지급 보증이라고 보통 불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설사들의 우발 채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설 경영이 굉장히 좋으면 뭐 다들 분양이 잘 될 거고 사업이 다 성공할 거고 그러면은 다 이제 시행사도 돈을 다 줄 거고 그러면은 시공사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밑에 있는 회사들 공사 대금도 지불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선순환이 이게 쭉 그렇죠. 이어지는 건데 모두 해피한 그러니까. 상황.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건설 경기 안 좋다. 분양이 정확히 잘 안 말하면 되고? 안 팔린다. 집이 안 팔려. 짓기 전부터 안 팔려. 짓기 전부터. 근데 건설사는 일단 책임 준공 사인을 해놨어. 그럼 일단 내 돈 드리고 딴 데 돈 조달해서 일단 넣어. 일단 계속 가. 근데 여기서 이제 신세계 건설이 왜 이렇게 어렵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이 많은데요. 그럼 이 미분양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디서 터졌냐? 대구입니다. 요즘 뭐 지방에 미분양이 많다고 하죠. 특히 대구. 예, 대구를 이제 미분양의 무덤. 그렇지, 나도 요새는 들어봤어. 건설사의 무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어요. 근데 뭐 신세계 건설이 뭐 대구에서 뭐 그렇게 사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지금 대구만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수성구 이제 아파트인데 헤리티지, 빌리브, 루센트, 빌리브, 뭐 라디체 이런 세계 사업장 분양률이 다 20%대. 와, 여긴 다 준공한 거예요? 한 곳은 준공을 끝내서 정말로 악성 미분양이고요. 준공까지 끝내는데 아직도 네.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경이 17%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구가 이렇게 문제가 됐냐? 그럼 우린 다시 이제 경제학 원론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수요 공급.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간다. 근데 이 주택의 공급량, 적정 공급량, 수요를 보통 계산할 때는 인구를 이제 따집니다. 보통 그 지역 인구의 0.5%를 통상 적정 주택 공급량이라고 이제 따지는데요. 대구 기준으로 보면은 주택 공급 물량이 연 1만 5천 가구가 맥스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공급됐냐?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9만 가구에 달합니다. 그러면 거의 연평균 2배 정도씩 더 늘어났다는 거고요. 지금 2024년부터 26년까지 입주 예정 물량도 후분양 제외해서 3만 5천 가구가 또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물량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주택 공급 적정 물량이 연 1만 5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대구에 왜 이렇게 건설사들이 들어가고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너무 뛰기 시작할 때 분양가를 이제 탁 막아놓는 이제 정부 조치가 그간에 있었는데 이 대구가 19년도에 이 분상제 적용에서 또 제외가 됐어요. 분양가 상향제 적용해서 제외가 됐다. 그러니까 건설사는 이제 분양가를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이득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 캐파가 더 훨씬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설사들이 대구로 가. 대구로 이제 몰려왔고 또 용적률 규제도 원래 그 상업지역 내 주거용 이제 용적률이 1,300%였는데 그걸 450%로 줄이려고 했던 게 이 시행 시점도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지어서 돈 벌 수 있는 사업성 자체가 높은 그 사업 구조가 대구에선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행이 늦춰졌다는 시행도 거군요. 늦어졌고 그 사이에 얘들이 들어갔다? 네, 그런 거죠.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짓기 시작했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준공 후 미분양, 그러니까 완전히 악성 미분양이죠. 다 팔리고 나서 빈집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1,044가구가 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워낙에 많으니까 대구의 침체는 최소 3년은 간다라는 게 너무 슬프지만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주문입니다. 그러면은 해운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로 그 다음으로 워크아웃 가능성이 높은 회사 그러면은 그게 신세계 건설이에요? 아시다시피 신세계는 든든한 뒷배가 좀 있긴 있죠. 그렇지. 이마트. 이마트가 지금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총력을 다해 신세계 건설을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신세계 건설이 이달 14일에 그 레저 사업, 그러니까 골프장, 이제 아쿠아필드 이런 것들을 1,800억 원에 조선호텔앤드 리조트사에 이제 매각했습니다. 사실 조선호텔앤드 리조트사도 이 모회사가 이마트니까 사실상 형제한테 그냥 판 거죠. 이 레저 사업 자체는 매출 자체는 이제 뭐 전체 비중이 한 4%밖에 안 되는데 자산 비중이 43%나 달해요.
골프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알짜 자산을 다 팔고 유동성을 빨리 이제 이렇게 취해서 그걸로 이제 재무부조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미분양이 어쨌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연신내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률도 27%를 기록했고, 부산에 있는 이제 빌리브 듀클래스라는 이곳도 이제 또 분양률이 50%를 넘기지 못했고, 남양주, 고성, 울산 다 이제 미분양으로 줄줄이 다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대구가 제일 문제인 거고. 그러면 신세계건설은 그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일단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유동성을 빨리 확보해서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분양이 계속 사업장마다 즐비한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신세계건설이나 뭐 태양건설 이런 데는 든든한 뒷배가 있지만 없는 곳들 많을 거 아니에요. 약간 작은 건설사들 그렇죠. 이런 데는 네. 어떻게 해요?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맨 서두에 언급했던, 그러니까 그 찌라시에 나왔던 거기 중소건설사들이 앞으로 계속 우려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공능력평가 99위 한국건설. 이런 곳은 지금 보증사고까지 냈어요. 이미 이제 분양을 했던 수분양자들이 너무 불안하다. 이거 허그야, 어떻게 조치 좀 해줘. 허그가 그럴 때 이제 나서서 여긴 각이 안 나온다. 우리가 그냥 맡아서 이거 공사를 계속 끌고 가거나 혹은 이거 그냥 바로 계약금 돌려줄게 하는 게 이제 보증 사고의 이제 추후 절차인데요. 왜냐면 이제 이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법정 관리 후속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입지가 단단했던 건설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파생 효과가 사실상 건설업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건설업은 특성상 이제 사업장 한 곳이라도 미분양이 나면 현금 유동성 위기가 이제 그 사업장에 발생해서 하청업체, 그 재하청 이런 업체들이 다 이제 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근데 그 하청업체들이 한 사업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공사 현장에도 또 거기도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장에서 여기서 망해버리면 여기 사업장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쇄 파산이 굉장히 심하고, 또 이 건설업이 국내 총생산 지금 GDP의 15.4%를 차지하는 사실상 우리나라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취업자 수는 전체 고용의 7.4%를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내수 전반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증권사, 그리고 최근에는 신탁사까지 연달아 계속 금융기관으로 그 연쇄적인 그 효과가 있을 상황입니다. 뭐 상황이 이러면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설사 위기의 그러니까 핵심 미분양 이제 팔게 만들자. 빨리 팔자. 대구의 미분양 많이 사줘. 우리 국민들 많이 사줘. 이런 취지로 나온 게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이제 살 때 각종 세금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라는 그런 세금을 좀 감면해주겠다. 네, 세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차원에서는 부실 이연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이제 충당금을 많이 확보해서 PF 대출 이제 위기에 이제 대응하자 이런 취지의 이제 두 갈래 대책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빌려준 그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은행들아 니네들 좀 충당금 좀 쌓아놔. 네, 앞으로 많이 쌓아놔. 그래서 위기를 좀 대비해놔 이런 취지군요. 뭐 태양건설 워크아웃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뭐 신세계건설 그리고 뭐 다른 중소 건설사들까지 뭐 앞으로 계속 이 사태가 이어지겠네요. 한동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에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좀 지켜보고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기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의 이야기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요. 프랜차이즈 빵집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라운 제가를 모여서 하는 크라운 베이커리였어요. 당시 동네 빵집들 빵들이 뭐 맘모스, 단팥빵 이럴 때 이 크라운 베이커리는 빵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특히 생크림 케이크가 유명했죠. 크라운 베이커리는요 공장에서 다양한 빵들을 만들어서 매일 가맹점으로 배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빵 기술이 없어도 점주들 입장에선 매장을 쉽게 차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어요. 김혜수 씨가 아침 조깅을 하는데 빵 트럭이 옆을 지나는 그런 광고도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랜차이즈 빵집 1등까지 올라왔고요. 이 뒤를 무섭게 치고 올라온 프랜차이즈 빵집이 바로 파리바게트였습니다.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빵집이죠. 여기가요 뉴욕제과 고려당 등을 넘어섰더니 크라운 베이커리 규모까지 올라왔고요. IMF를 지나면서 크라운 베이커리까지 완전히 제쳐버립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기업 주인공은요 바로 이 파리바게트로 성공한 SPC그룹입니다. 이 파리바게트가 성공한 비결이 뭐냐? 당시 광고를 보면 알아요. 갓 구운 빵으로 가득한 프랑스풍 베이커리. 파리바게트에서 구운 즉석
불란서빵을 맛보세요 이거였거든요. 점주들 입장에서 크라운 베이커리가 제빵 기술이 없어도 빵집을 낼 수 있다 이 정도였다면, 파리바게뜨는 제빵 기술이 없어도 빵을 굽는 진짜 빵집을 낼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파리바게뜨는요, 우리가 빵 반죽을 만들어서 드릴게요, 매장에서는 굽기만 하면 돼요, 이런 전략을 썼죠. 이걸 베이크오프라고 하는데요, 빵집에서 직접 구워낸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이 다 쓰고 있는 방식인데 당시 파리바게뜨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부도난 기업들이 늘고 회사마다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죠. 그때 직장을 나온 사람들이 파리바게뜨 매장을 차리고 빵집 사장님이 되면서 파리바게뜨의 성장에 탄력이 붙습니다. 반면 크라운 베이커리는요, 모기업인 크라운 제거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본사 지원이 끊기면서 타격을 입게 되죠. 예전 드라마 중에 제빵왕 김탁구 기억나세요? 가진 것 없는 김탁구라는 청년이 이 제빵 기술을 배우고 빵에 미쳐 살다가 알고 보니 제빵업 대기업의 사생아! 이 김탁구가 그룹 경영에 나서면서 배다른 형제와 경쟁을 하게 됐는데 마침 회장이 애지중지하던 허름한 빵 공장 하나를 성공시키면서 경영 능력까지 인정받게 된다, 이런 내용의 드라마였거든요. 이 김탁구의 모티브가 파리바게뜨를 만든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원래 파리바게뜨는요, 제빵업계 1인자였던 삼립식품의 허창성 회장이 첫째 허영선에게 그룹을 물려주고 둘째인 허영인한테는 이 성남 공장을 기반으로 한 샤니 하나만 가져가라고 해서 분리시킨 게 바로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이었어요. 1983년에 이 둘째인 허영인 회장이 샤니를 가지고 나왔는데 당시에는 이 샤니가 샤니 케이크라는 이름으로만 조금 알려진 정도였거든요. 이후에 이 샤니에서 젤리볼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고, 젤리볼 먹어봤냐? 얘네는 맨날 먹었는데. 이 샤니에서요, 젤리볼라는 젤리를 만들어서 성공시키고, 맥도날드의 그 햄버거 빵 있죠? 이 번을 납품하고, 여기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이런 것들을 국내 들여와 팔면서 이 둘째 허영인 회장이 운영하는 이 샤니가 형인 허영선 회장이 가진 삼립식품에 맞먹는 규모까지 성장한 겁니다. 근데 둘째 허영인 회장의 샤니가 지금의 SPC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파리바게뜨라는 프랜차이즈 빵집 사업 덕분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빵 선호도가요, 1980년대 중후반부터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성빵에서 제과점빵으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샤니도 1990년대 초부터 이 자회사 파리크라상으로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1997년에 외환위기와 맞물리면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 즈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운 베이커리가 무너졌죠. 이 즈음에 허영인 회장의 형이 운영하던 삼립식품도 무리하게 사업을 건설업, 화학업 이런 걸로 확장을 하다가 IMF 때 무너졌어요. 그걸 동생인 허영인 회장이 인수를 해서 삼립, 샤니, 파리크라상, 그리고 비알코리아, 베스킨라빈스, 던킨 도너츠를 운영하는 이 비알코리아까지 포함하는 SPC 그룹이 된 거죠. 결국은 SPC 그룹에선 이 파리바게뜨를 중심으로 한 베이크오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키인데요. SPC 삼립에서는 이 소스와 밀가루 같은 재료를 공급하고요. 이 SPC 그룹의 SPL이라는 회사에서는 원재료 생지, 반죽을 만들어서 냉동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는 매뉴얼대로 냉동 반죽을 녹여서 안에 내용물을 넣고 빵 모양을 만들어서 굽습니다. 그런데요, 빵을 굽는 일을 가맹점주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SPC 그룹에서는 제빵 기사를 가맹점으로 보내서 제빵 업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제빵 기사가 가맹점에 필요한 빵을 굽고 직접 재료도 주문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외에도 SPC 그룹의 SPC 팩이란 회사에서는 각종 빵 포장지와 필름 등을 공급을 하고요. SPC 그룹에서 만든 완성 빵도 또 파리바게뜨에서 팝니다. 그렇다 보니 파리바게뜨 가맹 계약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또 하고요. 이것과 별개로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는 도급 계약을 또 따로 체결합니다. 파리바게뜨 초기만 해도 이 가맹점에 파견되는 제빵기사들이 주로 남자였어요. 본사에서 직접 채용해서 보낸 제빵기사들이죠. 근데 이 베이크오프 시스템이 갑자기 굴러가야지 이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빵기사를 본사가 아닌 다른 인력회사에서 수급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제빵기사 인력을 이 파리바게뜨에 독점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협력업체가 모두 8곳이었는데요. 대다수가 파리바게뜨에 있다가 퇴직한 임직원들이 차린 회사였습니다. SPC 입장에서는요, 제빵기사를 용역업체에서 수급하면서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죠.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담도 줄여요. 용역비만 내면 되니까요. 이 가맹점주가 용역업체에 내는 비용은 보통 제빵기사 한 명당 350만 원 정도? 실제로 이 350만 원에는 제빵기사 월급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용역업체 운영비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빵을 굽는 남성 제빵기사들이 에이 월급 이거 받을 거면 다른 데 가고 말지 이러고요. 또 점주들 입장에서도 나이 많은 남자 제빵기사들 지시하기도 힘들고 말도 잘 안 들어요. 어린 여성 제빵기사 보내줘. 그렇게 본사에 요구하면서 점점 남성들은 가맹점의 제빵기사로 버티기 힘든 구조가 됐고요. 이 남성들이 나간 열악한 일자리를 여성들이 채워가면서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는 여초 사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파리바게트의 제빵기사 성비가 10명 중 8명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제빵기사 입장에서는요, 지시는 본사로부터 받고 근로계약은 용역업체와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인건비 줄이려고 용역으로 값싸게 노동자를 받고 지시는 회사 마음대로 하는 불법 파견이죠. 가맹점이 도급비로 제빵기사 1인당 350만 원 정도를 내면 제빵기사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보통 가맹점 한 곳당 제빵기사 한 명이 파견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또 빵이 많이 나가는 곳은 제빵기사 한 사람이 온전히 빵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빵만 만들기엔 또 눈치가 보이잖아요. 가맹점주 알바가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눈치가 보이니까 일도 가서 좀 도와줘야 되고요. 제빵기사가 아플 때는 좀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지원기사를 가맹점에 보내서 제빵기사 업무를 대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기사를 못 보낸다고 하고, 지원기사를 제때 보내주지 않으니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제빵기사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도 일을 다 하고 나서야 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고, 또 임신 상태였던 제빵기사가 하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지원기사를 보낼 때까지 매장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3시간 가까이 대기하다가 유산까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요, 이 제빵기사들이 노조를 만들고 투쟁을 벌입니다. 2017년 8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소속 파리바게트 지회란 이름으로 노조를 만들고요. 이런 불법 파견 실상을 알리고 노동권 침해, 부당노동 행위 등을 알렸죠. 그제서야 고용노동부가 이 본사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파리바게트가요, 기존 8개 용역회사를 합쳐서 PB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직접 직고용하는 것 대신에 이 PB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으로 우회를 합니다. 이 PB파트너스는 SBC그룹이 51%의 지분을 소유를 했고요. 당연히 본사 직원과 임금 체계도 같지 않죠. 제빵기사에 대한 지시 업무는 PB파트너스가 담당을 하고, 본사는 제빵기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파리바게트가 불법 파견은 이런 방식으로 피하긴 했지만 노동 강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맹점주들은요, 제빵기사 1인당 350만 원 정도 내던 도급 비용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더 내게 됐죠. 왜? 자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인력들을 관리할 사무직 등등도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늘어나게 됐으니 점주들한테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이 500에서 600만 원은 온전히 제빵기사들의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또 제빵기사들은 또 그게 미안해서 더 일을 하게 되겠죠. 점주들은요, 더더욱 1인 제빵기사로 빵을 더 만들어내고 싶어 할 거고, 더 많이, 더 다양한 빵을 만들어주길 바랄 겁니다. 계속 다양한 빵들이 새로 나오니까 이 빵 제조 숙지할 시간은 없고, 기존에 손에 익었던 일은 또 새로워지고,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또 시간은 더 걸리게 되고, 일은 늘어나고 또 몸도 아프고, 아플 때 PB파트너스 연락하면 인력은 없다고 하고 좀만 버텨, 그러다 또 쓰러지고 유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가맹점주를 만나면 점주가 직접 회사에 전화해서 아니 우리 제빵기사가 다 죽어가는데 왜 다른 사람 안 보내주냐 이러고 따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주는요, 야 내가 500, 600 내고 기사님 쓰는데 야 500만 원어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럽니다. 빵을 많이 판매하는 최고 등급 매장은요, 그만큼 일이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빵을 500개, 600개, 900개까지도 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최고 등급 매장에서 기사들에게 추가되는 수당은 겨우 월 7만 원 정도예요. 2023년 8월에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월급을 조사를 했거든요. 120명 정도를 선발해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월급이 200만 원대였어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고요. 월급 100만 원대밖에 못 받는 사람도 5명이나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베이크오프 시스템의 최전선 노동이었죠. 그러면 후방에선 어떨까요? 파리바게트 가맹점에 생지, 반죽이죠. 냉동 반죽하고 제품 빵을 만들어서 보내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SPL 제빵 공장에서 2022년 10월 23살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의 앞치마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요, 상반신에 끼었고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된 겁니다.
당시 사고가 난 이 배합기 기계에는요, 덮기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이 자동 방호 장치 인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터록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에 공장 직원들이 시신을 직접 수습을 했거든요. 트라우마를 호소한 직원도 많았죠. 그런데 대부분 다음날 바로 현장 작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흰천으로 가려만 두고요. 그런데 이 사고 일주일 전에도 손끼임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회사에서는 이 재해자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허영인 회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고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룹 전체의 안전 진단을 벌이기로 하고 이 생산 설비에 모두 인터록 자동 방호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홍보까지 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2023년 8월, 작년 8월에 샤니 성남 공장에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치즈케이크 생산 라인에 있던 55세 여성 노동자가요, 볼리프트 끼임으로 사망한 사고예요. 이 역시 인터록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 재발하니까 적극 나서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려 했던 게 바로 또 민주노총 노조들이었고요. 그러니 SPC그룹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골칫덩이죠. 그래서 2019년부터 SPC그룹에서는 자회사 PB파트너스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민주노총 조합원 없는 클린 사업장, 이걸 만들자면서 매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탈퇴수를 정해서 부장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사업부 간에 노조 탈퇴 실적을 서로 비교하게 하고요. 일부 사업장은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탈퇴를 성공시켰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아예 없애려는 거죠. 결국 민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 수는요, 730명 수준에서 6개월 만에 330여 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헌법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단체 결성, 활동을 보장하는데 이런 헌법을 따르지 않고 회사가 직접 노조 일에 깊숙이 개입한 겁니다. 그럼 SPC그룹에서 민주노총 노조의 와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검찰에서는요,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최근 허영인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바로 파리바게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베이크오프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제빵기사 노동자들에게 들어가야 될 인건비는 줄이고 각종 안전비용들은 낮추고 정작 SPC 본사는 생집, 각종 반죽과 부자재, 점포 관련 비용 등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면서 성장해온 거죠. 파리바게트의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낮고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진 제빵왕 김탁구, 아니 허영인 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프랜차이즈 빵집 1위 파리바게트는 지금의 성과를 만든 베이크오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제빵기사와 직원들의 노동을 갈아서 만든 빵이 아닌 제빵기사와 직원들이 빵에 대한 열정으로 구운 빵 아닐까요? 다음에도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